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08편 이방원 명나라에 가다.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 어느 정도 왕권의 기반을 다진 뒤부터 왕조실록에 가장 자주 올라있는 기사를 꼽으라면 아마도 축성, 즉 성을 쌓는 데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태조 2년 8월 6일 임금이 미행을 하여 남산에 올라서는 상터를 시찰하고 돌아오니 예조 전서가 임금에게 아뢰었다. 주상 전하, 신은 성 쌓는 일을 쉽게 마치지 못할까 염려되옵니다. 무슨 이유로 그러하다는 것인가? 관원들은 성 쌓는 역사를 감독하는 데 매우 게으르고 부역에 나온 인부들은 일하는 데에 게으르니 한갓 인력만 낭비할 따름이옵니다. 또한 신이 생각하옵건대 얼마 있지 않아 얼음이 얼저루가 닥칠 것이온데 이 일을 마치지 못하게 될 것 같사옵니다. 모두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데 너는 정직하게 실정을 아뢰니 과인이 칭찬을 해줘야겠구나. 여봐라, 여기 이자에게 의복 한 벌과 쌀하고 콩 30석을 내려주도록 하라. 그리고 좌부성지 최일은 현장으로 가서 축성 작업을 감독하는 관리들 중 게으름 피우는 자가 없는지 감독하도록 하라. 태조 3년 1월 14일 경기 좌도와 우도의 수령들이 성 쌓는 역도들을 거느리고 왔다. 임금이 각도의 장정들을 징발하여 경성을 쌓는 데 조력하게 하였다. 23일에는 임금이 성 쌓는 역사를 시찰하였다. 태조 3년 4월에 도평이 사사에서 아뢰었다. 전하, 성을 쌓는 역사 때문에 백성들이 지난해 가을거지할 시기를 놓쳤사온데 금년 가을에도 또한 경성은 마땅히 쌓아야만 할 것이오나 농사에 크게 방해가 되오니 원하옵건대 장저령들을 농한기에 징발하도록 하시옵고 농사철은 피해 주시옵소서. 임금이 도평이 사사의 의견에 따랐다. 태조 3년 7월 헌사에서 장계를 올렸다. 전하, 지방 사람들을 경성 쌓는 일에 동원할 때 2번에 나누어서 하시옵소서. 그리하시오면 백성들의 힘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옵니다. 나누어서 오래 끄는 것보다 한꺼번에 동원하여 속기 축성공사를 마치는 편이 좋을 것이니 그리하도록 하라. 이 외에도 축성에 관련된 기사가 이어지는데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서울 경자의 경성이란 아직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지 않은 때였으니 개경, 즉 지금의 개성에 쌓는 성을 일컫는 말이겠죠. 어디에 어떤 성을 주로 쌓았던 것일까요? 대전대 장지연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이 시기에는 이제 변방에도 성을 쌓았고요. 여러 곳에 성을 쌓았지만 이제 이성계가 주로 시찰을 하면서 다녔던 성은 개성에 지은 성입니다. 개성은 이제 11세기 초에 현종대에 만든 나성이 있었는데요. 그게 한 23km 정도 둘레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넓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성이 많이 무너지고 피폐해져서 성을 다시 쌓자라고 하는 논의가 고려 말부터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양왕대에 원래 너무 이제 넓었다, 개경 나성이 넓었다라고 해서 그걸 줄여서 내성을 갖다가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됐고요. 이때 공역은 그때 이제 확정된 내성 공역을 갖다 완성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의 계획을 이제 실천해서 완성을 시키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개경 외곽의 성이 너무 넓은 범위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상태여서 그 안에다가 내성을 쌓는 공사를 이미 고려 말에 계획해서 공사를 시작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성계가 즉위하고 나서 축성 현장을 직접 시찰하는 등 강하게 채근을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무척 고달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어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면 거기에서는 아예 도성을 새로 쌓아야 할 터이니 개국 초기를 살았던 조선 백성들의 고통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왕조실록에 실린 다소 이색적인 기사 한 가지를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3년 4월 1일 어명을 내려서 성 안에서 척석희를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들을 척석군이라 불렀다. 또한 이틀 뒤에는 임금이 동량청에 나가 앉아서 척석군을 불러 사열하고 중추 조기에게 명하여 이들을 거느리게 하였다. 여기에서 척석희 혹은 척석군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척은 무엇을 투척하다 할 때 쓰는 그 던질 척자입니다. 그러니까 척석희, 이것은 돌 던지기 놀이가 되고요. 척석군은 돌을 던지는 군사를 말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놀이일까요? 혹은 외적과 전쟁을 할 때 실제 돌을 던져서 상대를 타격하는 군사들이 있었을까요? 척석희가 단순한 놀이였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됐을까요? 척석군을 갖다 양편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돌을 던지면서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한쪽은 돌 던지는 쪽, 한쪽은 막는 쪽,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말탄 기사가 이제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사기를 북돋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태조대 정도에까지는 척석군이 실제로 어떤 군사 작전에 살짝 동원되는 것들 사례들이 조금 보이는데요. 그 이후로는 뭐 척석군 자체가 군사 그런 거에 동원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유희 자체가 너무 사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단됩니다. 자, 신용을 갖추었으면 척석희를 시작하라! 이 시기만 해도 다양한 전쟁 무기들이 개발됐을 텐데 원시적으로 장정들이 맨손으로 돌을 던져서 전투력에 무슨 도움이 됐겠습니까? 결국은 일종의 유희의 형태로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해 5월 5일자에도 임금이 동량청에 앉아서 척석희를 구경하였다. 이런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5월 5일이면 단오날 아닙니까? 단오날에 5월 4일이랑 5일, 그 양일에 걸쳐서 보통 벌어지던 그런 이제 일종의 유희인데요. 양편으로 갈라가지고 정말 돌 던지기를 하던 아주 그런 야만적인 그런 놀이긴 한데, 돌 던지기 자체가 어떤 무기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양 부대를 나눠가지고 이제 어떤 싸움의 그 뭐랄까요, 일종의 진법 같은 거를 갖다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그리고 뭐 용기를 북돋우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군대로서의 그런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뭐 돌팔매하는 기술을 연마해서 그게 이제 전쟁에 쓰인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용기를 고취하고 사기를 고취하고 그리고 부대를 나눠서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고려시대에 특히 성했던 격구시합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척석희는 나중에는 민간으로도 전승돼서 정월대보름의 마을 대항으로 하는 돌팔매 싸움으로 그 전통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서울 만리동 고개와 아현동 고개 인근 마을에서도 돌팔매 싸움의 풍습이 있었다는데요. 성신여대 오종록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만리제 쪽은 이제 큰 고개라고 하고 아현 쪽은 애고개라고 했다는데, 그 우리말로 큰 고개 사람들하고 애고개 사람들. 큰 고개는 남대문에서부터 용산 쪽으로 나가는 길로도 이용이 되지만 또 이제 서소문 쪽에서 나가는 길로도 이용이 되고, 애고개는 서소문 쪽에서 나와가지고 마포 쪽으로 나가거나 지금 신천에서 서강 쪽으로 나가거나 하는 길의 길목이 이제 애고개고, 용산 쪽으로 나가는 길의 길목은 이제 큰 고개고, 하여튼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돌팔매질을 했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시기 조선과 일본 열도와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탐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태조 2년 5월 7일자의 왕조실록에는 외적이 전라도 아용포에 침구하여 군선 한 척을 빼앗아 갔다. 이러한 내용이 보이고요. 5월 8일자에는 중추원사 이무에게 명하여 강화의 병선을 점검하고 해안 지역 주요 지점에 병선을 정박시켜 외적을 잡게 하였다. 이런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다시금 왜구가 도처에서 바로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태조 3년 28일에는
전하, 일본에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일본에서 기쁜 소식이 왔다 하였느냐? 예, 전하. 일본에 회례사로 갔던 김거원이 승려 법명과 더불어 예전에 잡혀갔던 우리 백성 569명을 거느리고 왔사옵니다. 기쁜 일이로구나. 그토록 많은 백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니. 조선, 아니 고려에서 왜구들에게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569명이나 되는 인원이 일본으로부터 송환돼 왔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골치를 썩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왜구들에게 잡혀갔던 조선 사람을 수백 명씩 돌려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 시기 일본 열도의 정세가 어떠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조선이 건국할 무렵에 일본에서는 그 무로마치 바쿠, 한자로 쓰면 이제 실정막부라고 하는 이 무로마치 바쿠가 이미 그 전부터 이제 주도권을 쥐고 내전을 수습을 해서 종교를 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건국하던 해 1492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남북조 시대가 이제 마감이 돼서 천황이 한 사람만 그 존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천황관을 단일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로마치 바쿠후가 정치 권력을 장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아직은 이 큐슈 지역의 봉건 영주들까지는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서 싸우다가 조선이 건국되는 이 무렵에 이르러서 통일이 되어 단일 왕조가 됐지만 아직 규슈 지역의 영주들까지는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선에 출몰하던 왜구들은 대체로 대마도나 규슈 지역의 서쪽 끝에 있는 익기섬, 즉 일기도 등지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물론 이들이 중앙조정에 의해서 통제되지 못한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잡혀갔던 조선인 송환과는 관계없이 왜구들이 출몰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조선에서 파견됐던 사신 김거원과 법명이라는 승려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누구를 만나고 온 것일까요? 오종록 교수의 설명을 토대로 그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회례사 김거원은 고생이 많았나니라. 헌데 일본의 사정은 어떠하더냐? 일본의 국왕 역시 명나라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았다 하지 않았느냐? 하온데 명나라 황제로부터 일본의 국왕이라는 호칭을 내려받은 당사자는 실제로는 일본의 국왕이 아니었고, 아니, 황제가 왕도 아닌 사람에게 국왕위를 책봉했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주상 전하. 하면 왕으로 책봉된 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이라 하더냐? 쇼군이라 하옵니다. 쇼군이라 하면 장군이라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일본 열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는 그들이 천황이라고 부르는 왕이 아니라 막부의 장군이온데 그 자가 국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조선이 일본에 파견하는 공식적인 외교 사절은 바쿠후의 효공, 장군이죠. 한자로 쓰면 효공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그 바쿠후의 효공을 대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무로마치 바쿠후는 명이 건국한 3년 뒤에 명에 사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 중심의 어떤 그 조공책봉 관계로 형성이 되는 그런 이제 국제 질서 여기에 편입이 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 명은 이제 무로마치 바쿠후에 대해서 일본 국왕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국왕, 이거는 뭐 명실상부한 조선 국왕이지만, 그런데 무로마치 바쿠후가 조선과 외교를 펼치면서는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지를 않고 승려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예전의 고려와 단순 비교를 하자면 무신정권 시기에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최충원 같은 장수가 왕을 제쳐두고 대외적으로 국왕 노릇까지 다 해버리는 격이죠. 그런데 왜구에게 잡혀간 조선인 569명을 돌려보낸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았던 태조 3년 7월 13일에 일본에서
또 사신이 오는데요. 이번에도 범명이라는 조선의 승려가 그를 데리고 옵니다. 주상전하, 일본국 구주절도사가 사신을 보냈사온데 소승이 동행하여 왔사옵니다. 오, 그러한가. 고생이 많았노라. 하운데 왜구에게 잡혀갔던 우리 백성들도 함께 왔사옵니다. 이번에도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왔다는 말인가? 몇 명이나? 659명을 배에 태워서 송환하였사옵니다. 오, 기쁜 일이로구나. 경들은 일본에서 송환되온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거나 장차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주도록 하라. 예, 주상전하. 전하, 소승이 한 가지 선물을 더 가지고 왔사옵니다. 선물이 더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구주절도사 원효준이 주상전하께 특별한 선물을 보냈사온데 재주가 많은 동물 한 마리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안으로 들이라. 원숭이옵니다. 자, 해당 기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일본국 구주절도사 원효준의 사신이 우리나라에서 보낸 승려 범명과 함께 왔다. 왜구에게 붙잡혀갔던 남녀 659인을 돌려보냈다. 또한 범명이 원숭이를 바쳤다. 여기에서 살펴봐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구주절도사인 원효준이 조선에 사신을 보내면서 왜구에게 잡혀간 조선인들을 송환했다는데 왜 일본의 막부 정권 실권자인 쇼군이 직접 사신을 보내지 않고 규슈, 즉 구주의 절도사가 조선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잡혀간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등의 외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범명이라는 승려는 왜 이처럼 현해탄을 분주하게 건너다니는 것일까요? 장지연, 오종록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실록에는 이제 원효준이라고 나오는데 일본 이름으로는 이제 이마가와 료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시에 이제 막부에서 큐슈에 이제 임명을 한 큐슈 탐제인 그런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남조의 큐슈를 공격을 해가지고 큐슈 일대를 장악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에 임명이 돼서 큐슈 쪽하고 이제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하고 싸움을 하던 그 시기가 바로 이제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왕대나 이럴 때에 왜구의 침입이 극성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일파한테 이제 그 공격을 당하니까 그쪽에서 피난을 해가지고 병량미나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고려 쪽을 침입을 해서 갖고 이제 가고 다시 또 이제 가고 하는 그런 침입들이 반복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가와 료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고려나 조선하고 교섭을 해서 이 남조 쪽에 이제 이런 왜구를 갖다가 금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 잡혀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또 실제로 고려에서 이제 외구 토벌을 한다고 했을 때 군사 일부를 보내가지고 돕기도 합니다. 태조 2년, 3년 여기에 온 그 승려 범명이라고 하는 이는 외교성입니다. 그런데 구조절도사라고 돼 있어가지고 혼동을 하게 되었는데 구조절도사라고 한 여기에 박구후가 말하자면 그 일종의 외교를 위임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고 다시 구조절도사가 외교성에게 부탁을 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구조절도사라고 하는 존재는 그 박구후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구조절도사라고 하는 명칭은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기록에도 나오고 하지만은 이 실질적으로 박구후와의 그 외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본 열도에서 조선을 왕래하자면 우선 가까운 지역이 규슈이고 고려나 조선에서 왜구들에게 잡혀간 사람들도 대부분 규슈 지역으로 끌려갔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막부 정권에서 규슈 절도사인 원효준에게 포로로 잡혀온 조선인들을 송환해주면서 조선과의 외교 관계를 잘 해보라. 이렇게 위임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외교 관계가 진전돼서 태종 때에는 일본의 막부 정권이 조선과 직접 외교 교류를 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태조 3년 10월 11일 조선 조정에서는 구조절도사에게 사신을 보내는데요. 물론
구주절도사에게 보내는 편지도 가져가게 합니다. 하지만 일본국의 일개 절도사에게 조선 국왕의 명의로 외교 문서를 보낼 수는 없지요. 그래서 도당에서 이 보내는 형식으로 편지가 작성됩니다. 조조는 이 편지에서 구주절도사 원효준을 원공좌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조선국 문화정승 조준 등은 일본국 절도사 원공좌하에게 해답하는 바이요. 우리 사신이 돌아오는데 좌하의 귀중한 글호를 받아보았소. 이번에 외구에게 잡혀갔던 우리 백성 700명을 보내주어서 모두 고향에 돌아가게 되니 그 은혜가 지극하오. 더욱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차차 모아서 보낸다 하고 또 외구를 금지하겠다고 하니 서로 좋게 지내려는 성심이 깊고도 두터움을 알겠소.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요. 이렇게 고마움을 표한 다음에 여차하면 외구에 대해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경고성 문구를 덧붙입니다. 근래에 본국의 수군 장수들이 조선에 온 왜구들을 사로잡은 뒤 군사를 보내서 잔당을 쳐서 잡자고 하므로 조정에서 이를 허락하려던 차였는데 마침 좌하가 보낸 사연을 보고 중지했소. 만일 편지에 쓴 것처럼 흉악한 해적들을 초벌해서 영구히 걱정 없게 한다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소. 진귀한 예물을 감사하게 여기며 변변치 못한 토산물을 보내니 받아주시길 바라오. 이 편지에서 우리 백성 700명을 보내주어서 감사하다 했는데요. 석 달 전인 7월에 보내온 659명을 그렇게 말한 것인지 그 사이에 또 700명을 추가로 보낸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일본의 회례사로 파견된 최용소 일행은 다음 해인 태조 4년 7월에 구주절도사 원효준이 보낸 종이라는 이름의 승려와 함께 돌아오는데요. 이번에도 외구에게 잡혀간 조선 사람 57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구주절도사 원효준은 조선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을 금하라는 글을 받고 일기도와 대마도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사오나 바다 가운데에서 선박을 집으로 삼아 살아가는 도둑들이라 바람 부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스리기가 어렵사옵니다. 옛날과 비교하여 10분의 8구는 감소하였사오니 만약에 관군의 장수들에게 다른 방도를 내게 한다면 통호하는 길이 끊어질까 염려되옵니다. 관군의 장수들에게 다른 방도를 내게 하지 말아달라. 이 말은 조선에서 수군 장수들이 외구의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가려고 논의를 했다는 편지를 받고서 그렇게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외구들에게 잡혀온 귀국의 남녀 백성은 엄중하게 찾아내어 있는 대로 보내되 감히 이곳에 억류해두지는 않겠사옵니다. 보내주신 편지의 봉함을 듣고 절을 한 다음 읽어보니 귀국의 은혜에 감동됨이 마치 바다가 끝이 없는 것과 같사옵니다. 그렇다면 외구들에 의해 바다 건너로 끌려간 고려인 혹은 조선인들은 대체 몇 명이나 됐을까요? 600~700명에 달하는 남녀 인원들을 한두 달 간격을 두고 잇따라 보내주는 것을 보면 잡혀간 고려인들을 특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모아두고 관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외구에게 끌려간 고려인 혹은 조선인들이 일본 열도의 어디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연구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오종록 교수의 얘기입니다. 일본 쪽 자료를 가지고 이제 면밀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일본의 중세사회의 문자에 대해서 일본 중세사회의 문자 기록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연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가장 적습니다. 가장 어렵고요. 결국은 한국 사람이 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고 결국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이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뭘까? 별로 없다면 진행되기가 좀 이제 어렵다. 태조 3년 9월, 바다 건너에서 또 다른 사신이 조선에 나타납니다. 어디서 온 사신이라 하였느냐? 유구국에서 보내온 사신이옵니다. 유구국은 왕이 셋이라 하였는데 그중 어느 왕이 보냈다 하더냐? 중산왕이 보낸 사신이옵니다. 유구국의 중산왕 찰도가 사신을 보내서 전문과 예물을 바치고 피로되었던 남녀 12명을 돌려보냈다. 피로되었던 남녀 12명이란 왜구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 12명이란 얘기죠. 왜구에게 잡혀간 고려인들이 멀리 오키나와에까지 끌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구들은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멀리 중국의 동해안까지 진출해서 해적 활동을 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잠깐. 장지연 교수는 이 시기에 이르러 조선과 일본이 왜구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명나라를 의식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왜구가 자꾸 출몰을 함으로써 명에서 이제 그 왜구 문제를 가지고 조선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이제 그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전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몽골에서 일본을 정벌 하면서 고려를 동원을 해가지고 일본을 정벌을 하기 때문에 명에서 왜구가 명에까지 이제 침범을 해서 오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 지적을 하면서 조선한테 압력을 가하거든요. 이제 해라, 막아라. 니네가 안 막으면 뭐 이제 내가 조처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는 왜구의 이제 그런 금화 문제가 단순히 조선 입장에서의 피해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명예 압력이라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 시기에 몽골군의 일본 정벌에 억지로 이끌려서 합류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조선으로서는 명나라가 왜구의 중국 서해안 출몰을 빌미로 일본 원정을 선언하기라도 한다면 고려 때의 상황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겠죠. 일본으로서도 명나라가 왜구 토벌을 빌미로 군사를 움직여서 쳐들어온다면 큰일이기 때문에 왜구들에게 잡혀간 조선인들을 송환하는 등 유화책을 써서 왜구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다시 유구국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의 오키나와 지역에 있었던 유구국은 멸망하기 이전에 고려에도 사신을 보낸 적이 있었고 이미 명나라에도 사신을 보내서 조공책봉의 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다 멀리 떠 있는 그 작은 섬나라가 무슨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주변 나라들에게 사절단을 보내는 등 이처럼 외교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유구가 1372년에 명예의 사신을 보내서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389년에 이제 고려에도 통교를 요청을 해가지고 이 명하고 고려 조선에 이어지기까지 이제 어떤 조공책봉 관계나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는 그런 독립국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유구가 명에서 해금 정책을 취해서 그 자국 상인이 바다로 나가는 걸 금지를 시키니까 이 유구가 중간에서 중개 무역을 함으로써 15세기랑 16세기 중반까지 굉장히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선에도 이제 나름 교류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나라가 자국 상인들이 바다를 통해 외부로 나가는 것을 금하는 해금 조치를 취하자 그 덕분에 섬나라 유구국이 바닷길을 통한 중개무역을 활발히 해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처럼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 시기의 유구는 일본하고는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독립왕국으로 구성이 된 그런 사회입니다. 그 나라 이름이 중산국, 또 산남국, 산북국 이러한데 그 세 나라 가운데서 중산국이 이제 가장 강성했고 결국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 중산국이 나머지 나라들을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 통일을 해서 통일 왕조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유구의 이 나라들도 명이 건국한 다음에 각 왕국에서 이제 명의 사신을 보내서 조공책봉 관계를 이제 맺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이 유구 왕국과 조선 사이의 관계도 말하자면은
교린 외교를 맺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교린에 대해서 자칫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교린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간에 맺는 외교입니다. 오종록 교수의 설명 중에 교린 외교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조선의 외교 정책이 4대 교린주의였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낱말풀이 좀 해볼까요? 4대란 소국이 대국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일컫습니다. 조선이 명나라에 대해서 천자국으로 받들어 섬기는 존명사대의 입장을 취했다는 점은 재차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문제는 교린인데요. 교린 외교란 이웃나라와 동등한 위치에서 대등한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왕조실록을 보면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죠. 일본 조정을 대신해서 구주절도사 원효준이 조선 시중 조준에게 보낸 편지는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일본국 진서절도사 원효주는 조선국 시중 상공합학계 글월을 올리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번에 승려 종을 함께 보내어 감사의 성의를 표하오니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편지의 표현을 두고 볼 때 마치 조선의 왕이 명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유구국의 경우 유구국의 세자가 조선의 세자에게 따로 예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일본은 차치하고라도 유구국만을 볼 때에는 실제로 유구국은 조선의 조공을 바치고 조선은 유구국을 제후국으로 거느리는 관계로 읽힙니다. 그러나 명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동아시아의 질서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천자로 떠받들어지는 대상은 오직 명나라 황제 한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과 일본과 유구가 모두 명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았으니 모두가 동등한 명나라의 제후국들인데 조선이 유구국을 제후로 거느리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조선이야 그들 나라에 대해서 우월한을 뽐내고 싶었을지는 모르나 같은 명나라의 제후국 처지이니 상하가 인정되지 않는 교린 외교의 형식을 취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의 교린 정책은 조선이 원해서 설정한 외교 정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종록 교수가 언급한 교린 외교에 대한 오해란 이를 두고 한 말이죠. 자, 이번에는 이 시기의 북방 외교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가 즉위한 이후로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는 사신이 자주 왕래했는데요. 대체로 보면 해마다 신년 초에는 하정사를 보냈고 황제의 생일에는 성절사를 그리고 황태자의 생일에는 천추사를 보내서 축하를 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3번의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그 밖에도 비정기적으로도 사신을 보내왔는데요. 태조 2년에 접어들면서 명나라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조선을 책망하는 조서를 보내고 3년에 한 번만 사신을 보내라고 통보합니다. 명나라 사서인 명사 조선열전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보이죠. 요동도 지휘사가 황제에게 상주하기를 조선국에서 여진인 500명을 불러들여서 몰래 압록강을 넘어 침입해오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황제는 조선의 사신을 파견하여 화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고 공포하니 조선왕이 두려워하며 사죄하고 조공품을 바쳤다. 요동에서 여진인들을 꿰어갔다면서 송환을 요구하는가 하면 조선에서 보낸 표문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아예 요동에서 남경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기왕에 갔던 사신의 태도가 불량하다면서 매질을 해서 추방하는 등 까탈을 부립니다. 태조 3년 2월에 중국 사신 김인보가 조선에 왔다가 명나라로 돌아가는데요. 조선에서는 김인보 편에 보낸 표문을 통해서 명나라 황제가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합니다. 그렇다고 명나라 황제가 조선에서 보낸 표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아마도 정도전과 조준 등 이성계의 핵심 측근 인물들이 이 문제를 두고 논의를 했겠죠. 3년에 한 번씩만 조공을 하라는 것은 두 나라 사이의 국교를 끊자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추원 학사 이직을 파견해서 예전대로 조공할 수 있도록 청하려 했는데 요동의 사이에 길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남경까지는 가보지도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직보다 먼저 출발했던 천추사 박영춘과 조금 늦게 출발했던 하정사 경의도 전부 입국하지 못한 채로 요동에서 돌아와 버렸어요. 누구를 사신으로 보내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우리가 여진인과 더불어서 요동을 공격할 것이라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을 세운 바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우리 조선에 왔던 명나라 사신 김인보가 돌아가면 오해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 믿을 만한 인물을 사신으로 보내서 여진 사람을 데리고 온 문제, 잘못 알려진 요동정벌 문제를 비롯하여 명나라에서 요구한 말을 보내는 문제 등에 대하여 황제에게 신뢰할 만한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믿을 만한 인물을 보내자 했는데 누구를 보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왕자를 보내야 합니다. 왕자를 보낸다. 주상전하의 친하드님이 가서 황제에게 우리의 처지를 조목조목 설명한다면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왕자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성계의 친아들을 명나라 황제에게 보내자는 데까지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렇다면 왕자들 중에서 적임자가 누구였을까요? 참고로 이성계의 아들 중 첫째 아들 방우는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방우가 이제 첫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했는지 하여튼 술로 나라를 보내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둘째 아들이 이제 이방과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장수로서 주로 활동을 해서, 그래서 무장으로서 입신한 거는 이제 둘째 아들이고 뒤에 이 사람이 정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려 왕조에서 관직 생활을 한 주요 인물은 그 둘째 아들 방과와 다섯째 아들 방원인데, 이 다섯째 아들은 유일하게 이성계의 아들인데 문과에 급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과에 급제를 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공부했던 그런 문신들과의 그 유대관계가 또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정치를 할 때는 이제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섯째 아들 이방원을 명나라에 보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겠죠. 그래서 아마도 정도전 등이 태조 이성계에게 이방원을 명나라에 보내도록 요청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방원이 기본적으로 종친이니까요. 왕자이니까요. 그래서 조선하고 명예 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왕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명령으로서는 왕자까지 왔는데 좀 내치기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듦으로써 약간 이렇게 해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방원 자체가 창왕대에도 2세기 서장관으로 명예 다녀온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믿음직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성계 아들 중에는 유일하게 과거에 또 급제를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방원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적합한 부분도 있고, 그 사람이 왕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상의 뭐 장점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방원은 문과에 급제한 뒤에 승지가 돼서 공양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종록 교수는 아마도 이성계가 이방원을 승지로 천거해서 공양왕 곁에서 일하게 한 것은 공양왕을 감시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분석합니다. 어쨌거나 이방원은 임금 바로 옆에 있으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밀 사항들에 대해서도 많이 접했을 것이니 그러한 경험 때문에라도 이방원 이외의 대안을 찾기는 어려웠겠죠. 정한군을 들라하라. 정한군은 곧 이방원입니다. 드디어 이성계가
이방원에게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불러들인 것이죠. 소자, 아바마마의 부름 받잡고 입시하였사옵니다. 지금 나라 사정이 여러모로 어렵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명나라에 들어가서 나라의 사정을 잘 설명하여 황제를 설득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일을 네가 맡았으면 좋겠구나. 황제가 이것저것을 물어왔을 때 네가 아니면 능히 대답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는 말이다. 종묘와 사직을 위한 크나큰 일이온데 어찌 소자가 감히 사양할 수 있겠사옵니까? 너의 체질이 팔이라고 허약해서 말리나 되는 머나먼 길을 탈없이 잘 다녀올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로구나. 실록에서는 이성계가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원이 본래 허약 체질에다가 파리한 모습이라니 좀 놀랍지 않습니까? 부하들을 이끌고 달려가서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제거하도록 지시를 한 것 등으로 미뤄보면 강골에다가 건장한 체구를 연상하게 하는데 말이죠. 정한군은 아니되옵니다. 그러옵니다. 남경까지의 사행길을 맡기는 것은 정한군에게는 너무나 위험하옵니다. 종친 중에서 다른 일을 사신으로 보내시옵소서.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이방원을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대했는데 남제가 스스로 따라가겠다고 나섰고 지중추 원사 조반과 삼천문화부사 남제와 함께 떠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이방원이 명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작 아버지의 명을 받아 사신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 이방원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방원이 선정에 대해서 중국에 가도록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은 그 전에 아마 진행이 됐을 것이고, 역시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 조준 뭐 등등 중요한 이 신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 대안을 의논을 했겠고, 그 의논 결과 이방원을 보내야만 된다 하는 식으로 결정이 나서 결국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을 불러가지고 직접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이방원은 그렇다면 가겠다고 했는데 자신의 판단은 저희가 중국의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면 자신의 권위는 더 강화될 수가 있겠다. 큰 손해는 보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들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막내 방석에게 세자의 자리가 넘어간 마당에 자신이 나서서 명나라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면 훗날을 위해서도 결코 손해보는 선택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계산을 했겠죠. 이때 이방원이 지참한 표문에서 이성계는 그동안 조공을 바치러 가는 길이 막혀서 사신들이 요동에서 되돌아오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고 명나라 황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국왕의 호칭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표문에 담겨 있습니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과 조선 태조 이성계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짐이 그대의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정해주었으니 조선이라는 나라의 자주권을 허락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였으면 그대 역시 의당 조선 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국호는 조선이라 하면서도 표문에는 아직도 권지국사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무슨 까닭인지 알 수가 없도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황제께서 국호는 조선이라고 정확하게 내리신 바 있기 때문에 고려에서 조선으로 고쳤으나 조선 왕의 작호에 대해서는 아직 내리신 처분이 없으므로 감히 왕이라고 일컫지 못한 것입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 이름을 고쳤다면은 왕의 작호도 고쳐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권지국사, 권지고려국사라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앞에 명예자군도덕부에서 올렸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명황제가 실책한 10가지 내용 가운데 이것이 포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그것도 명에서
확실하게 조선의 국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만약 책봉을 해가지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무슨 다른 잔꾀를 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변명을 한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글쎄요. 이미 국호를 조선으로 결제를 받은 마당인데 나는 이제부터 조선의 국왕이요 하면 될 텐데요. 명나라 황제가 아직 자코를 내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국왕이라는 표현을 쓰면 교만하다고 할까봐 임시로 그 권력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의 권지국사라는 칭호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겸손을 넘어 너무 심하게 사대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 시간에 조선의 명나라에 대한 사대는 명나라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조금 특이하다라고 했었는데요. 하기야 조선의 입장에서는 절대 강자인 명나라에 조금은 굽히더라도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었겠죠. 성성리는 먼 길을 떠나는 이방원에게 환송시 한 편을 지어 바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을 알아주고 신하를 알아주신 임금의 지감이 밝으시니 사대하는 정성은 우리 백성을 위함이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리박 조선의 경사가 더위 장마 무릅쓰는 이번 걸음에 있다 하네. 사대를 하는 것은 다 백성을 위해서이다. 이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이방원은 명나라를 향해 출발한 지 5달 만인 11월 19일에 귀국합니다. 이방원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남제와 조반도 같이 왔다. 이방원이 명나라 서울에 이르니 황제가 2-3번이나 이방원을 임견하였다. 이방원이 사신통행 등과 관련하여 소상하게 설명하니 황제가 이방원을 우대하고 돌려보냈다. 그런데 명나라에 간 이방원은 이곳 사람들로부터 조선의 세자라고 불리면서 대접을 받고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나라 선비들이 이방원을 보고 모두 조선 세자라 하면서 대단히 존경하였다. 애당초 이성계가 이방원을 보낼 때 조선의 세자로 행세하라고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방원 자신이 세자를 사칭했을까요? 여기에서 명나라 선비들이 이방원을 조선의 세자라고 했다는데요. 그 선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종록 교수는 그들이 중국에 있던 조선 출신의 환관들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의 환관은 우리나라의 환관과는 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 학문을 어느 정도 닦은 그런 환관들은 황제 측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이 조선에 보내오는 명예 사신들 가운데 상당수는 바로 그러한 어느 정도 학문도 있고 그러면서 황관의 고위 직책을 차지한 그런 사람들을 조선에서 간, 때로는 고려 때 갔던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모국으로 보내가지고 사신으로 해서 보내가지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앞으로 조선의 국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존재다 하는 식의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일찍이 고려에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출세한 환관들이 이 시기 조선의 사신으로 오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요. 아마도 조선에 대한 정보를 그 환관들이 명나라 사람들보다 더 일찍 입수했겠죠. 이봐, 그 소식 들었는가? 무슨 소식? 이번에 그 조선에서 오는 사신이 누군 줄 알아? 대단한 사람이래. 정승벼슬 가진 사람이라도 온대. 또 그래봤자 또 요동에서 쫓겨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정승이 뭐야? 조선에 왕자가 온대요. 왕자가 직접 사신으로 온다고? 조선 왕한테는 아들이 여러 명이라던데. 그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이 온다던데. 이번에 오는 그 왕자가 고려 충신 아무개를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조선의 임금으로 올린 아주 대단한 사람이래. 그래? 그럼
다음에 임금이 될 사람이네. 그러겠지. 고려에서 건너간 환관들 사이에서 이러한 소문이 돌았고, 그래서 이방원이 세자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그런데 이방원이 귀국했다는 기사 끝에는 이런 내용도 보입니다. 이방원이 연부를 지날 때는 연왕이 이방원을 친히 대해 주었는데 곁에 시위하는 군사가 없고 다만 한 사람이 모시고 있었다. 온순한 말과 예절로서 이방원을 후하게 대하고 술과 음식을 내오게 하였는데 극히 풍성하고 깨끗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연왕은 명태조 주원장의 뒤를 이어서 후에 영락제, 즉 명나라의 태종 황제가 될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방원이 남경으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인품을 알아봤다. 이런 내용인데요. 장지현 교수는 왕조실록의 이 기사는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태조실록 자체가 태종대에 편찬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태종의 입장에서 좀 윤색이 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록 중에 보면은 가는 길에 이 이방원이 영락제, 후에 영락제가 되는 그 연왕을 만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둘이 만나서 서로 이게 보통의 자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봤는데 결국은 뭐 이방원이 왕이 되고 연왕이 이제 영락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까지 이렇게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이후에 이제 좀 과장을 해서 이방원이 이미 이전부터 굉장히 명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이방원은 조선의 절대적인 존재인 명나라 황제의 신임을 얻고 돌아왔으니 그의 권위가 한층 더 높아졌겠죠.